도 회계 분석 해주신 송도경 회계사님 오늘 교육이니까 잘 경청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직 한 분이 안 오셔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아 그래요? 바로 해야 돼요? 네. 출발하시죠. 출발하시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거에서 사실은 뭐 좀 지루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숫자들의 이제 그 뒷이야기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좀 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현남산업은 이제 지금 당장에 뭐 좀 상당히 조금 일종의 큰 이슈, 빅 이슈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큰 이슈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올해 실적을 이제 보면서는 이제 당장 단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 그런 것들이 이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이런 것 좀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 부분은 뒤에 제가 이제 결론하고 그 다음 우리 본사 관련된 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숫자를 자주 보시지를 않으니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요즘은 대부분의 경우에 뭐 수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아마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고 들을 수 있는 조건은 될 거예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손익계 한서라는 겁니다. 손익계 한서. 손익계 한서는 쉽게 외우시면 돼요. 말 그대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매출, 내가 얼마나 펌프를 많이 만들어서 팔았는가 그 판 금액에서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뺀 거예요. 사실은 크게 보면 그 두 가지인 거죠.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백그라운드 이제 내용이 뭔가를 조금씩 생각을 하면서 체크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매출액이라는 게 맨 위에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물건을 만들어서 판 거거든요. 이 금액이 이제 얼마나 되는가? 이게 100만 단위이기 때문에 3,163억 원이에요. 이게 개별입니다. 현남산업만을 가지고 한 거예요. 현남산업만을 가지고 자회사를 뺀 거예요. 뒤에 자회사를 합친 것까지 보는 것도 한번 보실 거예요. 어쨌든 이 현남산업만을 보니까 3,163억 원어치를 이제 매출을 올렸더라. 보니까 2022년에 비해서는 7.8% 증가했다.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매출액 중에는 제품 매출이라는 게 있고 상품 매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다음 기타 매출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매출이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 매출이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품 매출하고 기타 매출액 이 두 가지인 거죠. 두 가지인 거고 상품 매출은 여러분들이 조금 조합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항목인 거예요. 제품 매출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우리가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물건을 만들죠? 만들어서 파는 것이 제품 매출이고 상품 매출이라는 건 그럼 뭐냐? 여기 보면은 현남산업 마크가 있잖아요. 마크가 있는데 외부에서 만든 물건을 현남산업 도장 찍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다 만든 걸 도장은 현남산업을 찍어야 되니까 현남산업 도장을 찍어서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는 상품 매출이 많은 건 조금 모양이 안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도 있고 그다음 노동조합의 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부에서 자꾸 뭔가가 들게 되면은 회사는 그 외부에 의존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합의 힘이 다운되거든요. 그래서 가능 제품 매출이 많은 게 좀 좋은 거죠. 기타 매출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면 주로 이제 일종의 노열티 같은 거예요. 노열티. 현남산업이 자회사를 몇 개 가지고 있죠. 중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멕시코에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회사를 만들 때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고 우리 자회사가 연구개발을 하는 거 없잖아요. 우리가 다 연구개발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도 우리 모회사인 아이산에서 연구개발한 걸 일종의 가지고 와서 이제 수정 작업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어쨌든 우리가 연구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연구개발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것처럼 돈 들어가는 것을 팔게 되면 노열티라는 걸 받잖아요. 노열티라는 것을 받거든요.
그 로얄티가 대부분 여기 기타 매출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품 매출은 사실 상대적으로 적으면 적을수록 조합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고, 제품 매출하고 기타 매출은 이제 좀 많을수록 좀 좋은 거고, 특히 제품 매출이 많을수록 조합이 힘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매출액 금액이 얼마다라는 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에 중요한 것은 작년하고 비교할 때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장이라고 표현해요. 성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8% 정도 증가했다. 일단 증가했다라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과연 이게 조금 많이 증가했는지 아니면 다른 데에 비해서 적게 증가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개별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야 될 다른 부품업체하고 비교할 때는 2023년도 경우에 그렇게 많이 증가한 건 아니에요. 많이 증가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 완전히 열등생은 아니지만 예컨대 우등생일 정도의 증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애매한 게 일부 있는 거죠. 하지만 제품 매출은 대신 많이 증가했어요. 17% 증가했죠? 제품 매출은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매출액의 증가 정도 총액으로 보면은 약간 애매한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품 매출만 보면은 정상대로 증가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상품 매출은 오히려 이제 거꾸로 마이너스 됐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조금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네. 그러니까 대략 이제 구분을 해볼 때 상품 매출은 떨어졌다? 아,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좀 많아지는구나. 일단 구성비가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매출액의 이제 증가 정도로 볼 때는 이제 그렇다라는 거고, 뒤에 제가 현대차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출원가를 보니까 매출원가라는 건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근데 이 매출원가에도 똑같이 제품 매출원가하고 상품 매출원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타 매출원가는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따라 표시를 안 해요. 거의. 어쨌든 제품 매출원가하고 상품 매출원가가 있는데, 보니까 제품 매출원가가 증가한 정도가 13.5%다. 매출보다 좀 적게 증가했죠. 금액으로 보세요. 2,102억 원인데 약 310억 원 증가했잖아요. 제품 매출원가 얼마 증가했어요? 250억 증가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마진은 제법 증가한 거예요. 50억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매출 총리익률이 사실은 올라가야 되는데, 매출 총리익도 많이 증가해야 되는데, 제품 매출에서만 일단 마진이 50억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309억, 306억, 2억 분이 증가 안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진이 별로 증가하지 않은 거야. 왜 그럴까? 상품 매출 때문에. 보면은 상품 매출액이 예를 들면은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다고 했잖아요. 줄었죠. 1,090억인데 1,005억, 한 80억 정도 줄었죠. 매출원가를 보세요. 매출원가를 보면은 상품 매출원가가 사실은 842억, 828억, 14억분이 안 줄었어요. 매출액은 얼마 줄었어요? 90억에서 5억, 80억 줄었는데 원가는 10몇억 줄었죠. 거꾸로 역마진이 난 거예요. 역마진이 난 거예요. 마이너스가 커진 거예요. 상품 때문에. 이건 뭐예요?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외부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현재. 조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매출총리익이 결과적으로 조금 별로 증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고, 마진율이 오히려 다운된 거예요. 10.4%에서 9.8%, 0.6% 다운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일단 개별로만 놓고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매출액의 증가 정도가 성장은 했는데 조금 전체로 보게 되면은 이제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볼 때 중간 정도가 안 된다. 근데 제품만 놓고 보면은 중간 정도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상품 매출이 오히려 까꿀로 다운되고, 그런데 반대로 매출원가에 사실은 이제 감액 정도는 좀 적게 감액되면서 총 매출 총리익률, 마진율은 오히려 다운됐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죠. 현남산업 개별만 놓고 보면은 이게 더 흔히 중요한 얘기하는 재료비 인상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죠. 상품 매출원가는 말 그대로
우리가 통째로 상품을 사오는 거잖아요. 이게 통째로 사올 때 그 단가가 어쩔 수 없이 올라간 거죠. 예를 들면 상품을 사오게 되면은 우리 똑같은 제품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재료비, 그다음에 인건비, 경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주는 데에서 더 올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어쩔 수 없이 올려준 거죠. 올려줬는데 우리는 매출을 올릴 때 올려준 것만큼 우리가 받은 것만큼 현대차나 이런 데에서 단가를 못 올려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마진이 난 거예요. 역마진. 제품 매출은 마진이 당연히 올라갔죠. 올라간 상태인데 상품 매출은 역마진이 난 상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또 판매비와 관리비 있어요.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를 보니까 사실은 작년에 약 300억, 올해 440억, 140억이나 증가했잖아요. 엄청나게 증가했죠. 약 50%까지 증가한 거예요. 매출액이 불과 8% 증가했는데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게 비용인데 50% 증가했다. 매출액이 총 얼마 증가했어요? 불과 230억 증가했는데 판매비와 관리비만 140억 증가한 거예요. 근데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건 뭐냐?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판매하고 관련된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일종의 간접 비용이라고 흔히 말하죠. 그러니까 비용 중에서 중요한 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사실은 매출액이 증가 정도보다도 판매비와 관리비는 사실은 반절 정도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예컨대 8% 증가했다, 한 4%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50%까지 증가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거죠.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증가해야 되는데 거꾸로 판매비와 관리비 때문에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적자도 엄청난 적자죠. 최근 들어서 이 정도 적자 난 적이 없잖아요. 131억 적자이기 때문에 우리 규모로 볼 때는 적자 규모가 굉장히 큰 거죠. 130억이기 때문에. 어쨌든 적자 규모는 굉장히 크다.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다? 판매비 관리비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의 수익 쪽에 일부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영업의 수익을 보니까 204억, 작년에 비해서 150억이나 증가했죠. 이게 많이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판매비와 관리비 증가한 것을 다 영업의 수익에서 서로 상기쳐버린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영업의 수익이 왜 이렇게 많이 났지? 우리 본래 영업의 수익이 흔히 말하는 영업이익보다 보통 많거든요. 많은데 올해는 지금 특별하게 많아요.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어쨌든 특별하게 많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영업의 비용은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죠. 거의 50억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은 많이 줄고 영업의 수익은 많이 증가하면서 결과를 영업적자인데 세금을 내기 전은 34 흑자로 사실은 흑자 전환을 한 거예요. 당연히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한 상태인 거죠. 어쨌든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2023년도에 현담산업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좀 특별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할 때도 야 매출액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이익이 늘어나는 거지. 이익이 줄어드는 게 어디 있는데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영업적자가 130억이야? 근데 영업적자가 난 이유가 뭘까?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항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간접비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갑자기 140억이나 늘어났어? 왜 그런 거지? 이 의미를 가질 만한 내용인 거죠. 근데 영업의 수익을 보니까 또 엄청나게 늘어난 거야. 이것도 특별한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현담산업이 영업 수익이 많긴 많지만 그렇다고 이 정도 많은 경우가 자주 있는 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영업의 비용은 보통 영업의 수익은 적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올해 좀 많이 줄었어요. 줄었어.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흑자 전환을 하긴 했다. 작년에 흑자였는데 이건 이제 한 번쯤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연결. 연결이라는 건 뭐냐? 연결이라는 것은 현담산업하고 현담산업이 투자한 자회사들 있잖아요. 합쳐는 거예요. 합쳐는 거예요. 왜 합치는 거냐? 자본주의사에는 기본적으로 흔히 사장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본이 왕이라고, 주주가 왕이라고 하죠? 주주가 왕이라고 해요. 주주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100% 투자하는 회사는 뭐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현남산업이 왕인 거예요. 그러면은 현남산업이 왕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현남산업이 자회사 관련된 것들을 쥐락펴락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남산업이 자회사한테 내가 이익을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현남산업이 자회사한테 이익을 뺏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익이라는 게 흔히 조정된다. 분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죠. 현남산업만 떼어놓고 보면은 분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합쳐라. 합쳐야지 정확하다.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사의 모든 자본주의사에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중에서 손익계산서 중에서 뭐가 주재무제표냐, 무엇을 메인으로 보는 거냐, 연결을 메인으로 봐요. 연결을 메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좀 더 정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연결을 보니까 매출액이 우리하고 좀 다르죠. 16%나 지금 연결을 보니까. 그러면은 야 우리는 사실은 매출액이 8%뿐이나 증가하지 않았는데 자회사까지 포함하니까 16%나 증가한 거야? 그럼 뭐야? 자회사가 더 열심히 일했다는 거야? 아니면 뭔데? 이런 의문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게 아니죠. 우리도 열심히 일했죠. 근데 이런 상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거래가 없으면은 말 그대로 자회사가 조금 더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서 판 거예요. 내부 거래가 있으면은 이건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 생기는 거죠. 뒤에 내부 거래 이제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매출액이 16% 증가했다. 이 16% 증가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증가했다라는 사실이. 증가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3년 내리 증가했다라는 사실도 중요한 거예요. 자, 16% 증가하는 것은 부품업체 전체를 볼 때 어떤 거냐? 중간 정도 간 거예요. 중간 정도. 아까 8%는 좀 적게 증가한 거라 했죠. 16%는 중간 정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회사하고 다 합칠 때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간 정도 매출이 왔기 때문에 성장 정도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성장 정도가. 제품 매출이 더 증가했죠? 우리하고 비슷하게 많이 증가했어요. 상품 매출은 거꾸로 여기도 많이 다운됐죠? 재밌는 것은 자회사하고 합쳐놓고 보니까 상품 매출이 119억뿐이 안 돼요.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보니까 상품 매출이 1000억이에요. 야, 우리 건 상품 매출이 1000억인데 합쳤다고 하는데 왜 상품 매출이 줄어드는 거야? 그것도 무려 900억이나? 이건 왜 그러냐면은 내부 거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부 거래 때문에. 내부 거래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내부 거래라 했죠. 합칠 때 어떻게 합치는 거냐? 그냥 합치면은 이게 이중으로 뻥튀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하고 약간 현남테크하고 내부 거래를 하는데 현남테크의 매출액이 1000억이란 말이에요. 내 3600억이죠. 똑같이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600억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나하고 내부 거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 3자하고 내가 현대차 납품하는 것만 놓고 보게 되면은 4600억이 안 되죠. 그죠? 현남테크는 대부분을 우리한테 납품하기 때문에 현남테크가 우리한테 납품한 걸 우리는 도장지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실제로 현대차에 납품하는 총 물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600억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내부 거래하는 것은 서로 상계체 가지고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예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상품 매출이라는 것이 뚝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는 거냐? 아, 상품 매출의 대부분은 내부 거래에서 오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매출원가를 보세요. 매출원가. 매출원가를 보니까 12.9% 증가했다. 거의 정상적으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총이익이 우리하고 다르게 2020년 대비해서 우리 얼마나 증가했어요? 178억 증가했죠? 우리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2억 증가했는데 178억 증가했다? 매출 증가한 것 거의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내부 거래 과정에서 우리 이익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자회사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내부 거래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섭을 할 때는 연결 가지고 교섭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오해서 우리 이제 주주 입장에서 우리 이제 오너 입장에서 볼 때는
현담산업에 이익을 남기는 거나 우리 자회사에 이익을 남기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 자회사에서 100억 이익 남기나 현담산업 100억 이익 남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기 때문에 현담산업의 자회사에서 이 100억 남겨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익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도 이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조합도. 보시면은 매출 총액이 많이 증가했죠? 정상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매출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하면 보통 뭐라고 해요? 마진율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당연하죠. 자본주사의 기업에서 매출액을 자꾸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출액이 올라가게 되면은 마진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원가 우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가 우지 때문에. 이 원가 내에 크게 보면 두 가지 성격이 다른 비용이 있어요. 변동비라는 게 있고 고정비라는 게 있거든요. 변동비라는 건 뭐냐? 매출 따라가는 비용이에요. 고정비라는 건 뭐냐? 매출과 무관한 비용이에요. 여러분 식당을 해도 똑같아요. 식당들이 자꾸 매상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손님 줄어들면은 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상이 올라가면 뭔가 마진이 남는다라는 얘기잖아. 그 마진이 남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김치찌개를 전문으로 식당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에 10,000원을 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식당을 얻는데 임대료 들어가죠? 임대료 한 달에 100만 원 들어가. 그죠? 근데 김치찌개를 만들려면은 100개를 판다. 한 달에 100개를 판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김치찌개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가 뭐 있어요? 김치 있고 밥 있고 기타 반찬 있죠? 이건 한 그릇 10,000원짜리 나갈 때마다 다 똑같이 들어가는 비용이잖아. 임대료는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그래서 내가 100개를 파는 거하고 50개를 파는 거하고 당연히 마진이 고정비는 똑같기 때문에 훨씬 많이 남는 거예요. 물론 일부 내가 100개를 팔게 되면은 재료를 가져올 때 좀 더 싸게 팔 수 있는 것도 일부 있어요. 근데 기본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기본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면은 결과적으로 마진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마진율이 2.4% 올라갔다, 13%다. 사실은 부업체 일반적인 마진율 평균 수준 딱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영업이 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12.7% 마진율은 즉 정상적인 영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판매비와 관리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게 일부 있어요. 우리가 110억이나 증가했어요. 26% 증가했죠? 아까 보통의 경우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매출액 증가에 반절 정도 증가하면 일반적이라 했죠? 근데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가 많이 증가했네. 거의 배 정도 증가했죠? 배 정도 증가했어요. 26%, 16%니까. 아, 여기에도 뭔가 다른 게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른 것은 제가 판매비 관리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작년에 적자였는데 영업흑자 전환을 하긴 했어요. 기본적으로 37억 영업흑자 전환했죠. 영업의 수익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하게 작년에 좀 많이 늘어났고 102억, 100억 정도 다닌 거죠. 영업비용 좀 줄었고 결과적으로 세전순이익은 85억, 작년에도 상당히 늘어났죠. 나쁘지 않은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전이익률은 한 2% 가까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은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어쨌든 큰 틀에서 볼 때는 연결은 일단 전체로 볼 때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2023년도에 이제 흔히 장사가 됐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조금 자 보자고요. 아까 제가 이제 매출액 이야기했죠. 매출액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매출액이 우리께 3,600억,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하니까 4,600억인데 이 숫자가 어디에서 나오나? 아까 제가 이제 뒷배경 뒤에 있는 걸 보면 재밌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 숫자는 사실은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제 사실은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판매량이에요. 판매량. 현대차가 얼마나 파는가.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로 납품하는 예를 들면 이제 벤츠 뭐 이런 데들이 얼마나 팔았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현대차 납품 비율이 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얼마나 팔았느냐 이제 그걸 먼저 보는 게 중요하죠. 이것은 현대차 국내 공장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12.4% 팔았다. 자, 현대차 그룹 전체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팔았느냐? 현대차 그룹만 보면은 소매 기준으로 5.5%, 도매 기준으로 10%. 대략 한 7% 정도 파실 거라고 보면 돼요. 판매량이 늘어난 거죠. 생산량 비슷하게 늘어났어요. 자, 우리가 주는 앞으로는 국내 공장, 그 다음에 우리 자회사 다 포함하게 되면은 글로벌. 그러면 적어도 판매량이 10%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은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얼마 늘어났다 했어요? 16% 늘어난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다른 데 납품한 것도 있다라고 전제하고 아이템 추가된 것도 있다라고 전제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16% 그 다음에 판매량 계산해보면은 사실은 매출액의 증가조가 더 크죠? 커요. 자, 그러면은 이 매출액은 판매량 곱하기 뭐가 있다? 판매 단가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식당을 할 때 똑같잖아요. 김찌개 전문을 식당에다 하나에 10,000원이다. 그러면은 10개 팔면은 곱하기 10 단가 10,000원 단가 그 다음 판매량 10개 곱하기 15면 딱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단가가 어떻게 되는가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야, 단가를 보자. 단가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상가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단가가 공시가 안 돼요. 아쉽게도. 그럼 뭘 보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냐? 일단 현대차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현대차를 보면은 현대차가 이게 뭐냐면은 현대차가 한 대당 부품을 얼마나 매입했는가? 차 한 대를 만드는데 부품 매입액, 평균 부품 매입액. 아까 제가 현대차가 몇 대 팔았다고 했어요? 현대차가 190만 8천 대를 팔았다 했죠? 그러면은 한 대당 부품을 얼마나 매입한 거냐? 한 대당 2,320만 원어치 부품을 매입한 거예요. 순수한 부품만. 강판 말고 순수한 부품만 2,320만 원어치 매입을 한 거예요. 매입을 한 거예요. 자, 한 대당 부품을 매입한 게 2,320만 원어치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에 비해서 보니까 2,320만 원, 작년에 2,180만 원. 빼보면 140만 원 증가한 거죠. 한 대당. 현대차가 있건데 제네시스가 됐던 소나타가 됐던 산타페가 됐던 전체 평균일 때 한 대당 매입액이 2,320만 원이에요. 작년에 2,180만 원이에요. 한 대당 140만 원을 올려준 거예요, 단가를. 그럼 평균적으로 약 7% 올라간 거죠? 7%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자, 우리하고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도 비슷하게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 왜냐하면 우리 매출의 증가 정도, 현대차의 판매량 증가 정도, 아까 글로벌 전체 판매량 증가 정도도 8%가 있죠? 이런 걸 이제 계산해 보게 되면은, 아, 그럼 판매량보다도 매출이 더 증가했다? 아, 그럼 단가도 인상됐겠네. 평균 단가가.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우리하고 비슷한 아이템을 팔고 있는 S&T 모티브의 펌프 단가 추이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그 펌프를 팔고 있는데 상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단가 공시를 해요. 보니까 2.3% 올라왔어요. 2.3%. 물론 여기는 현대차하고 GM하고 다 납품을 해요. 근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3% 가까이 2.3%에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단가 인상 됐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2022년도에도 단가가 올라왔고 2023년도에도 단가가 올랐어요. 사실은 이제 S&T 모티브는 2022년도 평균 단가가 2021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때 좀 상대적으로 좀 적게 올라간 편이에요. 이때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어쨌든 2023년도만 떼어놓고 봐도 이제 그럴 가능성, 단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매출액의 증가와 관련된 중요한 배경,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한 거예요. 아, 매출액의 증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한 거죠. 자, 그러면은 경영실적인 이제 개선된 원인들을 하나씩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일단 이런 걸 보자고요. 자, 매출액의 증가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부도 연결이 좀 많이 가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남산업하고 연결하고 우리 이제 중요한 인건비, 이제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전체를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시가 안 돼요. 재료비는 공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재료비는 그냥 단순한 추적부에 안 돼요. 단순한 추적부에 안 돼요. 자, 일단은 보자는 거예요. 인건비를 보니까 농업이 있고 인건비가 있는데 농업이라는 건 뭐냐? 농업이라는 것은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예요. 제조하는 데. 그래서 농업 비율은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나누기 제품 매출이에요. 기본적으로. 보니까 2020년 대비 2023년도에 농업 비율이 똑같다. 2021년 대비해서는 1% 다운됐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전체 인건 비율 보니까 2020년 대비 2023년도에 전체 인건 비율은 오히려 0.8% 올라갔네. 전체 인건비라는 건 뭐냐? 아까 우리 매출액 총액 있었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우리가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판매 관련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있고 임원 인건비가 있어요. 여기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예요. 영업이익까지 포함한 인건비예요. 그거 나누기 전체 매출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 인건비가 좀 낮은 수준인 것처럼 보인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거하고 이거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2021년 대비해서 한번 보세요. 2021년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15.3%에서 13.3% 1% 다운됐죠? 다운됐습니다. 자 보세요. 2021년 대비 13.9%에서 1.6 다운됐죠? 다운됐어요. 인건비 비율이 다운됐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 인건비 비율은 분자가 인건비 총액이에요. 분모가 매출액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매출에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이게 다운된다는 것은 이익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올라간다는 것은 이익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다운됐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익이 인건비가 2022년 대비 2023년도에는 농업비는 똑같지만 농업비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다. 근데 2021년 대비해서는 플러스 1%다. 자, 전체 임금 비율은 오히려 마이너스 0.8%였다. 2011년 대비해서는 똑같이 1.1% 플러스 였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결 보세요. 연결하는 자회사를 포함한 거예요. 2020년 대비 2023년을 보니까 12.1%, 11.5%, 0.6% 영업이익 플러스가 있던 거죠. 임금비 총액도 0.8% 필수가 있어요. 근데 2021년도로 대비해서 보세요. 12%, 11.5%, 불과 0.5% 플러스가 없죠. 오히려 우리가 더 개별이 플러스가 더 큰 거예요. 더 크죠.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 볼 때 현남산업 자체만 놓고 볼 때도 현남산업 외에 회사가 주장하는 자회사를 만드는 이유가 뭐 인건비가 뭐 비싸고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나고 거꾸로 경우에 따라서는 다운되는 정도는 현장산업 개별이 더 다운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총인건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거꾸로 현장산업 총인건비 비율이 낮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거꾸로. 사실 실제로 보면은 차이라는 게 인건비 비율은 크지 않아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우리 연결 기준으로 인건비 비율을 보든 개별 기준으로 보든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가 사실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부품업체의 인건비 비율 평균보다도 조금 낮아요. 낮아요. 우리는 아이템 자체가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좀 더 들어갈 아이템인데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에요. 물론 이제 아이템별로 다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품업체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 인건비 비율이라는 게 인건비라는 것은 보통 급여하고 퇴직급이 두 가지를 포함시키거든요. 이게 보통 14%, 15%좀 많은데 16%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거는 작아요. 농업 비율이 보통 15%, 14%예요. 우리는 거의 평균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아이템 자체는 사람이 많이 들어간 아이템이고 어쨌든 중요한 그 비용 중에서 구조를 보니까 사실은 노동력비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주눅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외부하고 비교할 때나 내부 연결하고 비교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특상의 내부 거래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는 사실은 매출보다도 매입이 많다. 매입이 많다. 보니까 매입이라는 것이 아까 원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699억, 624억, 750억.
75억 되는 75 증가했어요. 비율로 보면은 12% 증가했죠. 우리 개별 매출보다도 개별 매출이 약 8% 증가했는데 개별 매출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했죠. 12%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내부 거래 매입 쪽에서 사실은 마진이 조금 우리께 떨어져 나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추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추정이. 그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급 수수료. 이거 주로 우리 모기업에 나가는 거예요. 아까 노열티 하겠죠? 노열티. 지급 수수료 노열티. 물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산에서 가져온 아이템을 우리가 개발했어요. 근데 아이산에서 가져왔던 아이템 관련해서 우리가 주는 이제 노열티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왜냐면은 우리 매출에 그다음에 연결까지 포함해서 4,600억인데 보통 노열티 하게 되면은 뭐 2%가 되는 데도 있고 3%가 되는 데 있단 말이에요. 2%만 해도 한 사실은 90억 정도가 되는데 7억이다? 좀 작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냐면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산에서 처음 가져왔던 아이템 지금 이제 로열티를 주기로 계약했던 아이템이 남아있는 게 크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로열티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건 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비용의 이제 마이너스 효과로 볼 때는 상대로 크지는 않은 편이죠. 흔히 말하는 다국적 기업 중에서는 다국적 기업들 많이 가져가는 데는 3%까지 가져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죠. 크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과거에 아주 이제 먼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직접 개발해 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연구비가 많잖아요. 지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적게 들어갈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보상비가 있는데 이게 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내부 거래 보상비가 63억 있잖아요. 작년에 많이 증가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보상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자회사들 잠깐 보게 되면은 아까 연결이 중요하시니까 보니까 2020년 대비 2023년도에 자회사 대부분은 이익이 증가했죠. 대기업. 결과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어요. 작년에 17억이었는데 여기니까 86억 원이 증가했어요. 매출도 그만큼 많이 증가했죠. 3,717억, 3,230억, 487억, 결과적으로 한 16%인가 했기 때문에 많이 증가한 거예요. 자회사 매출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하고 내부 거래 과정에서 매출이 증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부 거래 외 부분이 한 1,000억 정도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증가한 거예요. 나쁘지 않은 구조였어요. 기본적으로. 특별하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 자회사 중에서 중국 자회사 쪽이 우려스러운데 상대적으로 좀 나아요. 왜냐하면 세냥 같은 경우에 중국 자회사인데 중국에 품없이 나간 데들이 지금 다 어렵거든요. 현대차 따라서 나가는데 우리는 조금 사실은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다른 데들 보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매출이 많이 증가했단 말이죠. 90억 정도 증가했는데 이게 지금 아마도 그 중국의 현대차나 기아차 말고 다른 쪽으로 추가로 나가는 그 아이템이 있는가 싶어요. 제가 추적하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매출이 증가한 것 같아서 다행이죠. 왜냐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나게 되면은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다른 데들 보게 되면은 다른 부품업체 보면은 이게 다 마이너스예요. 중국이랑 다 마이너스인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나아져. 이것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은 구조가 있는 거예요. 나은 구조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판매관 얘기가 좀 중요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일단 이제 상식적으로 판매관리비라는 것은 약간 이제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판매하고 관련된 데 들어가는 비용이었어요. 요즘 판매비라는 건 뭐냐? 여기 이제 운반비, 지급수수료, 보상비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판매비. 그죠? 운반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물건을 만들면은 현대차 납품할 때 갖다 줘야 되잖아요. 운반에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 수출하게 되면은 수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상비. AS비용이죠, AS비용. 우리가 물건을 납품하게 되면은 수리물량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AS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판매비예요. 변동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는 뭐냐? 주로 이런 거예요. 급여, 사무관리직, 임원들 급여. 여기에 있는 것은 사무관리직하고 임원들 급여예요. 자, 보니까
급여가 약 10% 증가했죠. 그 다음에 퇴직급여가 18.2% 증가했다. 이게 이제 조금 많이 증가한 건데 금액은 크지가 않아가지고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복리후생비 뭐 조금 그냥 증가했고 나머지는 이제 크게 증가한 건 별로 없고 이제 금액으로 볼 때는 운반비가 좀 많이 증가했는데 이건 아마 우리가 그만큼 판매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거예요. 10% 증가한 거니까 정상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오히려 이제 2022년도가 많이 증가해서 이게 특별한 상황이 일부 있었던 거죠. 이때는 이제 운임 단가가 좀 갑자기 올랐던 때가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때 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증가한 게 이제 별로 증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일부 있어요. 왜냐면은 아마 이제 이런 것이 경우에 따라 있거든요. 급박하게 예컨대 배로 나르던 것을 비행기로 나눈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중요한 건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무려 130억 증가했죠? 아까 판매관리비 140억 증가한 거에 다예요, 이게. 네, 보상비라는 게 130억 증가하면서 적자 130억 난 거 사실 여기서 다 적자 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2011년도에 만 18억 있었는데 이때 83억 갑자기 증가하고 이때 또 214억 또 증가했죠. 많이 증가했어요. 보상비라는 건 뭐냐? 저도 사실은 이게 뭔가 싶었어요. 뭔가 싶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우리 이제 예컨대 품질 불량 난 거 있죠? 예를 들면 지금 벤츠 차량 들어가는 아이템 중에서 불량 나가지고 말망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상비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사실 AS비용인 거죠. 보통 우리 이제 동네 기업들은 AS비용 이렇게 쓰는데 특별히 보상비라고 써놨더라고. 내용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AS비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납품을 한 다음에 불량이 있을 경우에 그 불량을 메꿔주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때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증가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사실. 이 금액이 적정 금액인가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왜 중요한 금액이냐면은 이 AS 비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잖아. 납품하면 그 시점에 현금이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에요.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불량이라는 게 뜨잖아요. 보통 보면은 당장 불량이 뜨는 게 아니잖아. 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이 생겼어. 원인을 찾다 보니까 한전산업이 납품한 게 문제가 생긴 거야.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납품한 건 2020년도에 납품했는데 2023년도에 왜 이런 걸 하는데 2023년도에 납품했는데 왜 이때 바로잡는데? 왜냐면은 사실은 자본주의사의 기본적인 성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물건을 납품하게 되면 뭐예요? 품질 보증해가지고 계약서를 써주죠. 내가 몇 년 동안은 내가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는 이 아이템에 불량이 생기면은 내가 얼마를 물어주겠다. 계약서 쓰죠. AS 계약서 써요. 다 써요. 다 쓰게 되기 때문에 그 계약 때문에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신용이죠. 서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가게 될 돈을 미리 계산해 놓는 돈이에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증가할 리가 없는데라고 저는 의심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사실은 발생한 품질 불량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벤츠 거라고 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금액이 214억인데 올해 2023년도에 이후에 얼마나 더 발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24년도에 발생할 것인지 2025년도 발생할 것인지 26년도 발생할 것인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금액 자체가 적정한가라는 판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관련된 백데이터를 지금 받은 게 없죠. 이 계산 금액을 받은 게 없어요. 실제로. 자, 보통의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실제로 이미 발생을 했다. 예를 들면 발생을 할 경우에 지금 이번에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부에서 사온 물건, 부품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발생한 게 몇 대나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발생한 부품의 단가가 얼마인지, 그걸 새로 맞춰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러면 세 가지가 들어가겠죠? 세 가지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총액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책임져야 되는가? 책임 비율이라고 표현해요. 책임 비율.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비율. 우리가 책임져야 될 비율이 10%인지 20%인지 100%인지. 이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은 총액이 1000억이다. 1000억인데 우리가 책임져야 될 비율이 10%면 100억이 되는 거예요. 100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비율이 20%면 200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비율이 50%면 500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비용에 대해서 책임비율 관련해서 당연히 아직 확정이 안 됐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책임비율 문제라는 것은 거래 상대방이 있는 거죠. 벤츠는 벤츠, 우리한테 물건을 납품하는 데들은 우리가 물건을 사는 거면은 우리가 물건을 사오는데 이런 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데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라는 비율이기 때문에 사실 서로가 확정된 게 없겠죠. 당연히. 없다 보면은 이 금액을 계산할 때 보통의 경우에는 범위 계산이에요. 범위. 그러니까 10%부터 30% 이렇게. 범위 계산. 그러면 범위 계산을 하면서 이 손익계산하는 항목에는 그 범위 중에서 얼마를 잡는 거냐, 중간에 잡는 거나 맨 작은 걸 잡는 거나 맨 위에 걸 잡는 거나 가장 많은 금액을 잡는 거나. 사실은 그것은 보통의 경우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은 걸 잡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라는 말의 표현은 뭐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 우리 같은 현남산업 같은 경우. 왜냐? 현남산업의 모회사가 아이산이죠? 아이산은 일본의 상장회사죠? 상장회사는 공시를 내. 우리 이제 증권권에서 공시하는 것처럼 공시를 내. 공시를 할 때 공시의 내용, 공시를 하는 방법과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거 보고 이제 추정을 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추정을 해야 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함정인 금액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함정인 금액이라는 게 보통 보면은 가급적 많은 금액 이렇게 표현해요. 비용이라는 측면. 맥시멈. 많은 금액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일단 이 보상비의 금액이 지금 예상되는 금액 중에서 미래까지 일부가 포함된 금액 중에서 좀 더 많은 금액이에요. 다는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체크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많은 금액이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비상장이면은 많은 금액이 안 들어가요.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금액 들어갈 수도 있어요. 비상장이면. 아니면 중간 금액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모기업이 상장회사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최소가 평균금액이에요. 그럼 이거 계산을 누가 했겠냐? 이 손해가능성에 들어가는 금액 계산은 아이산이라는 회사가 상장회사다 보니까 우리 회계감사 나오는 회계법인, 회계법인도 굉장히 민감한 금액이에요. 회계법인 입장에서 볼 때 이 금액이 잘못 들어가면은 자기들이 책임져야 돼요. 예컨대 실제로 이 금액이 200억인데 50억 넣었다? 150억 니네 왜 잘못 계산했어? 책임 문제야. 회계법인. 그러니까 회계법인 입장에서도 가능하면은 많을수록 많이 넣으라고 요구를 해요. 그럼 회계법 입장에서는 뭘 가지고 계산하는 거냐? 외부의 데이터를 뽑아보는 거예요. 외부에. 예를 들어서 이런 품질 문제가 생길 경우에 책임 비율을 분담한 게 과거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조건하에서는 이렇게 분담을 하더라. 예컨대 기성품을 사온 경우에 그 다음에 기성품을 사왔는데 우리의 제조 라인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순수하게 기성품 자체에서 외부 환경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런 경우에 판례나 이런 걸 검토를 해보니까 책임 비율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것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금액을 뽑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금액은 단순하게 회사에서만 뽑은 건 아닐 거라고 보여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법인도 이 금액이 굉장히 민감한 금액이기 때문에 회계법인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뽑아온 금액 기준으로 회사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 금액 잡아. 잡지 않으면은
우리가 감사보고서에 사인을 안 할 거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금액은 적어도 중간 이상 금액이 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를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보상비라는 항목 때문에 갑자기 들어간 보상비라는 항목 때문에 적자가 났다. 그러면은 이 금액이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계속 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격이 몇 년간 나는 거예요. 최대 몇 년간 나는 거예요. 최대. 작게 가면 2, 3년 가는 거고 많이 가야 3, 4년 간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왜냐면은 이 금액은 가급적이면 땡겨잡아요. 땡겨잡아요. 발생했던 시점에 잡는 게 아니라 미래 발생까지 땡겨가지고 잡는 걸 원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영구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뭐 5년 이상 할 건 절대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보니 그렇다는 거고, 자 영업수익 잠깐 보자. 영업수익 보니까 이번에 영업수익이 많다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게 지분법이익이네. 135억. 작년에 0원이었는데 지분법이익이라는 건 뭐냐? 아까 자회사 제가 이야기했죠. 자회사나 관계회사 관련된 부분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회사 이익 나는 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했죠. 그래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번에 이익이 많이 생긴 거예요. 작년에 거꾸로 자회사들이 손실이 하다 보니까 손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이익이 많이 나는 편이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크게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자회사 이익 때문이구나. 나머지는 이자 수익 뭐 이런 거란 말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자 수익이 상당히 많죠. 13억, 뭐 경우에 따라서 뭐 15억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자 비용은 2억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죠. 차익도 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영업 비용이 많지가 않아요. 영업 비용이 이자 비용은 거의 없어요. 2억 뭐 3억 많을 때 뭐 3, 4억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의 재무 구조는 튼튼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구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당장에 적자가 난다고 해서 막 크게 걱정을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 영업활동 현금으로 보세요. 영업활동 현금. 영업활동 현금으로 이게 뭐냐? 영업활동 현금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고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만 이제 끝나는 거지. 갑자기 영업활동 현금으로? 갑자기 영업활동 현금이라는 표현이 뭐가 왜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현금, 현찰. 그럼 순이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 현찰은 아닌 거야? 현찰은 아닌 거야. 금액으로 표시는 해놨지만 현찰은 아니에요. 지폐는 아니에요. 지폐는 아니에요. 현찰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표현하면은 은행에 있는 돈, 내 손아귀에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현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현금이 현찰이에요. 현찰이에요. 말은 현찰이에요. 그러면 이거 왜 차이가 나는 거냐? 자본주의사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본주의사회라는 것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사회라고 했죠. 신용사회는 외상사회죠. 외상사회. 외상사회라는 것은 내 외상으로 매출을 팔고 돈 받는 건 나중에 받는 거예요?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2023년도 12월 달에 100억을 팔도 현금이 들어오는 건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2024년도 2월 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은 2023년도 말에 잡히지만 현금은 이때 잡히는 거예요. 2024년도에 잡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자, 우리 보니까 당기순이익보다 많다. 보통 보면 우리가 당기순이익 많아요. 계속 많아요. 이때를 재고는 거의 대부분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문제가 없는 거고, 이게 자회사 거예요. 자회사 거 보니까 우리가 훨씬 많네. 이게 왜 그런 거지? 우리보다 자회사가 훨씬 더 현금이 많아. 자회사는 현금이 빵빵한 거야. 자, 기말도 보니까 순수한 현금이 지금 우리가 최소한 300억. 기말의 현금이 자회사는 836억. 야, 이거 뭐 이렇게 많아? 왜 그런 거야? 사실은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내부 거래가 있었죠? 매출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매출이 있게 되면은 현금을 바로바로 받는 게 아니라 했죠?
우리 자회사가 그래 똑같아. 현금을 잘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회사가 훨씬 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좀 적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배당을 왜 안 받는데? 우리는 내 모기업 배당 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회사가 경영 상황의 판단에 따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원화 환율이 좋을 때 이때 받으면 좀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금이 있는 게 우리도 작지는 않지만 자회사를 포함하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자회사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400억, 113억, 와이야. 연결 3년 합계 413억, 우리보다 3배 정도 많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인 조건은 우리가 장사라는 것이 현금으로 해서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조건인 거예요.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게 문제가. 자회사를 팔았을 때. 자, 이 금액을 여러분들이 연결해야 겠어요. 자, 왜냐면은 제가 아까 보상비 이야기했었잖아요. 뒤에 결론사 말씀드릴게요. 자, 아이산의 경영실장하고 그냥 비교를 해볼 때 어쨌든 아이산이 우리 모기업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자면은 아이산이 이번에 9개월 동안의 매출액이 2,300억 엔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했죠. 엄청나게 35% 증가했으니까 아이산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사실은 열등생이야. 아이산은 35% 증가했는데 우리 연결 기준이 16% 증가했죠. 이것도 물론 연결 기준이에요. 연결 기준. 아이산의 자회사, 현금산업을 포함한 전체 자회사예요. 연결 기준. 요즘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거예요. 아이산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데? 거기 중요한 일 중에 엔화 환율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엔화 환율, 엔화가 굉장히 싸다. 일본 여행 되게 많이 간다. 왜 많이 가냐? 엔화가 되게 싸다. 싸게 되면은 이 매출액이 확 올라가요. 엔화로 표시합니다. 근데 1달러에 쉽게 계산해서 1달러가 10엔이라고 가정할 때 엔화 가치가 다운된다는 것은 1달러가 15엔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하나를 팔더라도 매출액이 잡힐 때 10엔 잡히던 게 15엔이 잡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환율이 실제로 도요타, 덴소, 그 다음에 이 아이산 이런데 매출액의 증가 정도를 보게 되면은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판매 단가도 있지만 판매량에 비해서 매출액이 증가 정도가 엄청 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엔화 환율 때문에. 어쨌든 매출액이 많이 증가했는데 수능값은 똑같이 증가했어요. 그죠? 장사를 사실은 제대로 못한 거야.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냐? 아까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 외국에 수입하는 것도 제법 있거든요.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의 단가가 엔화 환율이 다운되면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마진율 자체는 작년에 13.8%, 올해 13.7% 많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영업이율도 불과 0.9%. 매출액 이전 올라가게 되면은 엔화 환율이나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이 10% 무조건 넘어가야 돼요. 10% 이상 막 뛰어야 돼요. 근데 6.3%, 5.3%, 0.9%뿐이 안 올라갔잖아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사실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매출액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6.3%예요. 왜냐면은 아이산의 중요한 중기전략 중에 하나가 영업이익률 5% 이상. 자기 하면 10%인데 영업이익률 5.5%, 5% 이상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연결 기준으로 달성한 거예요. 달성한 거예요. 이 중기전략은 2025년도까지. 그래서 매출액이 있는데 매출액이 2,800억이에요. 올해 아마 2,800억 넘어갈 거예요. 엔화환율 때문이기 때문에 자기들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1년 기준 2,800억. 지금 9개월 기준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우리 모기업보다도 우리가 영업이익이 낮으니까 우리 사실은 일종의 이제 퇴출 대상 되는 거 아니냐?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모르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돌릴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되면은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아이템을 자회사들이 다 갖다 쓰잖아요. 자기들은 무조건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개별 실적도 비슷한 조건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명화공업을 보면은 사실 우리하고 사실은 비슷해요. 명화공업도 팜프를 만들고 있는데 매출액이 엄청나게 증가했죠. 여기 이제 사실은 매출액이 우리보다 더 많이 증가했어요. 사실은 약 30% 증가했는데 여기 이제 아이템을 조금 더 가져온 게 일부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다른 데 것을 일부 가져온 것도 일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증가했고 그 반면에 영업이익률은 좀 적게 증가했어요. 물론 이제 여기는 다른 이유도 있어요. 내부 거래 문제가 일부 있는데 어쨌든 약 3%인데 아까 우리 같은 경우에 보상비를 빼고 나면은 우리하고 비슷해. 아까 우리가 이제 보상비가 엄청나게 213억 들어갔잖아요. 이게 특별한 비용이잖아. 그럼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AS중상금 20억, 30억 들어간다고 전제하게 되면은 150억 정도가 사실 영업이익이 포함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우리도 충분히 3% 이상 달성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구조라는 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재무 상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아까 왜 중요한 거냐? 보상비 때문에 중요해요. 자, 유동자산 보니까 1210억. 유동자산은 뭐냐? 1년 안에 현금으로 전환 가능한다. 1년 안에. 그러니까 이게 많을수록 좋은 거죠. 자본주의사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전환을 빨리 시킬수록 그 회사의 시정도가 높다라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증가했다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자, 유동부채라는 건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인 거죠. 증가를 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 빼니까 얼마 남아요? 360억 남죠? 그러니까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을 다 갖고도 충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부채 총 개 937억이에요. 자기 자본이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아요. 1460억, 930억, 530억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를 다 갖고도 아까 이야기했던 210억 보상비 다 잡아가지고 부채를 다 잡아놨어도 다 갖고도 충분히 남아요. 충분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까 보상비라는 항목 들어가 있는 게 여기 부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현금 지출 일부 나가는 것 빼고는 지금 하자부수 중단금 회가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잡아놓은 것까지 감안을 해도 자기자본 총계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지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러면은 보상비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우선 이거예요. 아이산이라는 모기업이 사실은 이제 가지고 있는 중기적인 목표, 중장기적인 목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관련해 가지고 영업이익률이나 자기자본이익률 관련해서 현남산업에 거의 맞출 수 있는 거냐? 적어도 현남산업 과거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은 아이산 본사 모기업보다도 영업이익 평균이 더 작은 경우 평균이 더 작지는 않아요. 최근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 사실은 최근 3년 동안 다운된 상황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사는 매년 영업이익률 5%를 달성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2020년 중기 목표를 이렇게 설정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그만큼 못했기 때문에 중기 목표를 설정을 해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사실은 좋아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로환율이 급격하게 다운되면서 그게 상당 정도 반영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에도 보상비를 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2021년도만 하더라도 자기자본이익률이 한 아이산 본사 모기업 전체보다도 우리가 조금 높았어요. 2020년 말 기준은 자기자본이익률이라는 뭐냐면은 우리 이제 아까 재무제표 있었죠? 여기 자본 총계, 당기순이익 나누기 자본 총계.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냐? 주주가 가져갈 몫을 말하는 거예요. 주주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이 얼마나 남는가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적정한다고 해서 그다음 지금 모기업보다도 조금 다운돼 있다라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될 거다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주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기준 충족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상 관련된 부분. 사실은 보상 관련된 부분은 아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이 기반연금을 중심으로 보장했어요. 자, 순수현금이 840억 있어요 지금.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까 이번에 210억 보상비를 나왔죠. 형은 다 준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적어도 이 보상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뭐다? 일단 오래 잡은 것이 적어도 평균 이상 잡았을 거다. 그럼 이게 또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이게 주구장창 계속 가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요. 계속 잡는다 할지라도 많이 잡아야 보통 3년 잡을 거다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3년 잡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3년만 발생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후에 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할지라도 발생할 걸 미리 계산해서 우리가 미리 땡겨잡는다는 거예요. 그 금액이 210억에 일부 포함이 돼 있어요. 이미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컨대 2024년도에 200을 잡는다, 2025년도에 200을 잡는다라고 할 경우에 토탈 600억이 되겠죠? 우리 현금이 모자란다. 자회사 가져오면 되는 거죠? 840억에서 600억 보상인다고 가져보세요. 그래도 240억이야. 그럼 우리가 매출액이 얼마예요? 자회사를 포함한 게 4,600억이죠? 우리 운영자금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자금은 한 달까요? 한 달까? 12분의 1. 약 350억에 440. 그러면은 그걸 다 갚아도 일단 기본적인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야 그러면은 혹시라도 우리가 책임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보상을 해주게 되면은 다 탈탈 털고 나면 망하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현금 없어지죠. 현금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것저것 다 팔죠. 근데 우리 아이템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라인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납품하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 있죠? 예를 들면은 현대차나 기아차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회사가 없어져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납품을 못 받겠죠? 그럼 사실은 현대차 입장에서 볼 때도 예컨대 우리처럼 펌프를 납품한 업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대차는 기본적으로 부품 납품 업체를 최소한 2개, 3개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부품 업체가 왕이 되는 거예요. 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 때문에 현대차가 이제 과거에도 납품하는 업체가 어려운 경우에 좀 돈 있는데 니네가 사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현대차가 직접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아이템이 살아있는 조건 하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하실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좀 길어졌는데 말씀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결 경영실 쪽에서 예. 그 주주의 입장에서 이익 구조를 통해서 예. 삼삼산업 국내 이익을 이제 인도나 뭐 우리 자회사 예. 이익 조정을 통해서 임의 편성을 할 수 있는가? 예. 만약에 이제 임의 편성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게 이제 법에 제척되거나 아니면 총 그 이익 편성을 아무리 할지라도 총 우리의 순이익은 동일해지지는 않는가? 연결로 따지면은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이익을 조정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익을 조정할지라도 순이익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연결 손익에 우리는 당기 순이익의 이익을 기준으로 논할 것이다 한다면 큰 변화 없다. 네,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매출이 1,350억 내부 매출. 그 다음에 내부 매입이 700억이잖아요. 합치게 되면 얼마예요? 2,000억이죠? 2,000억이요. 우리 총 매출이 몇 프로예요? 60%죠?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 여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를 합쳐놓고 보면은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동일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합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거죠. 다음 질문 우리 이제 판매 관리비에 예. 있어서 이제 급여, 예. 인건비 비중 예. 높지 않다 이렇게 그 부연 전체 인건비. 네, 예. 부연 설명과 그 급여에 있어서 우리 이제 직접직 인건비는 예. 그 이미 다른 계정에 매출원가. 매출원가에 반영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사무직과 사무직하고 임원들? 네, 주로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이제 그럼 사무직 플러스 임원이기 때문에 임원들의 급여가 9.6% 증가했다 이렇게 그 분석하기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 다시금 그러면 평균 타회사 대비해서 성간비에서 급여에서 인건비 비중이 14에서 15% 차지한다 했는데 그러면 저희 회사는 12.8% 비교적 13% 이하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러면 사무직과 반대급부적으로 임원이 급여 수준이 딴 회사 포지션에 비해서 좀 낮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렇죠. 그렇지 왜냐면 않아요? 이게 상품 매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 기준으로 이 인건비 비율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인건비 비율이 18.4%, 15.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상품 매출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상품 매출은 이제 순수하게 우리 내부적인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는 매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누기를 하게 되면 이게 쭉 작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연결로 합쳐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높죠. 네. 18.4%, 12.2%에 비해서 약 2% 가까이 높잖아요. 네, 증가되죠. 네. 그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내부 매출, 내부 매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이제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는 측면에서 상당히 적게 들어가는 측면에서 나누기를 하기 때문에 적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순수하게 이제 아까 판매관리비에 있는 인건비 나누기 매출을 하게 되면은 대략 한 2% 남짓 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가 여기 이제 보면은 이게 66억 8억 74억이잖아요. 네. 나누기 3,600억이 되면 한 2% 되거든요. 2%인데 이제 판매관리비 들어가는 이 인건비 비중이 보통의 경우에 2% 정도 돼요. 좀 작은 데가 1.5%, 좀 많은 데가 3% 이렇게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중간 정도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특별히 낮은 건 아니에요. 아까 그 보상비 예. 의 경우에는 이제 유효 이게 기한이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에 이제 그 기재하는 그 뭐 기준이나 설정 기한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 보상비를 보통은 2년에서 3년 이거 떨구거나 아니면 재편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한이 있어요. 이게 가능하면은 예컨대 지금 아이템이 딱 발생했다. A라는 아이템이 발생했다. 그럼 A라는 아이템과 관련돼서 AS 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 발견 시점에서 다 잡는 걸 원칙으로 해요. 발생 그 시점에서. 네. 확인 시점에서. 그런데 다 잡는 게 여러 가지 예로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확인되는 2, 3년 내에 다 잡아. 한번 하고 네. 다시 재편. 네. 만약에 그 이후에 다른 아이템이 발생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다 잡아라. 이걸 원칙으로 회계적으로. 그러면 뭐 우리가 봤을 때 뭐 자본이 그 이익 극대화와 미래 자본을 위해서 저게 무리하게 뭐 설정을 했다 이렇게 뭐 이데올로기를 또는 이론을 주장하기는 무리수가 있는 거네. 무리수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어쨌든 뭐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저 과도하다. 네, 210억은. 과하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너네 최대치가 뭔가 아니냐.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뭐 최대치 가깝게 잡긴 잡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현금 보유액 800억 원, 40억 840억 원을 다 이제 보상비에 다 뭐 쓴다. 다 소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부품사 중에 이런 중대 품질 문제로 인해서 매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디에서 인수한 사례가 사실은 있어요. 품질 문제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품질 문제 때문에 매각되거나 이런 경우가 없어요. 왜냐면 그 품질은 개선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오히려 재무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회사가 뭐 못하겠다, 이제 망한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죠. 그런 경우에도 그런 경우조차도 현대차에서 이제
야 그러면은 예컨대 A라는 회사한테 니네가 여기 좀 인수해가지고 운영을 해. 이런 조건 맞춰줄게. 이런 경우는 많죠. 오히려 품질 문제는 사소한 어쨌든 그건 이제 현대차의 이익과 그 제조 활동을 원활하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현대차 입장에서 불가피할 거예요. 죄송한데 제가 기자 시간을 어쩔 수 없이 빨리 끊어야 되는 게 있어서 질문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혹시 나중에 또 계획 있으면 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